97년부터 98년까지는 텍사스 오스틴 캠퍼스 방문 교수로 지내셨고 2004년에서 5년은 카이스트 신기술 창업지원단 단장, 그 다음 2010년 3월에 카이스트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특훈 교수가 되셨고요. 여러분 특훈 교수가 뭔지 잘 모르시죠? 특훈 교수는 정말 그 업적이 뛰어난 교수님들한테만 부여되는 영예로운 자리입니다. 근데 2013년도에 대부총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로봇 센터장을 하고 계십니다. 주요 수상 경력은 2007년에 과학기술부 닮고 싶고 되고 싶은 과학기술인상을 받으셨고 2009년도에는 대통령 표창, 16년도에 과학기술훈장 창조장, 그 다음 같은 해 올해죠 26회 호암상 공학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공학상은 또 상금이 무려 3억 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실 텐데 작년에는 달파 그랜드 챌린지 아시죠? 로봇 챌린지에서 또 자랑스럽게도 우리 휴보 로봇이 1등을 하였죠. 예. 굉장히 바쁘신데 흔쾌히 저희 초청 강연 요청에 수락을 하셨고 또 오준호 교수님 아드님이 계신데 오준호 교수님 아드님이 픽사에서 애니메이션 아티스트예요. 예. 그만큼 또 우리 문화기술 왜 어가 여기서 나오는지 예, 문화기술에 대한 어떤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또 저희 톡에 흔쾌히 또 요청에 수락을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 열렬한 박수로 우리 교수님을 맞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소개 말씀 없고요. 이거 제대로 된 건가? 이거 뭐 소금 빨려 들어갔네. 마이크 있으나 없으나 뭐 들리나? 네, 들리죠. 그래요. 그 로봇 기술 여기 뭐 넘어가는 게 손가락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이 그림이 최근에 소개됐던 그림이에요.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에서 구글에 흡수됐었죠. 흡수돼 있다가 다시 이제 그걸 토요타에다 이제 팔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제일 최신 버전입니다. 사실 이게 아틀라스라는 로봇이고 아틀라스 로봇이 만들어진 거는 실제로 2011년쯤에 만들었는데 그때는 여기 발동기가 달려있고 무게가 한 200kg가 넘고 막 왱 하고 시끄럽습니다. 그러다가 2년도에 전기 버전이 나왔어요. 쫙하게 움직이는 무게가 한 150kg 정도 됐었는데 그 다음에 2년 후에 다시 이제 3년 후에 다시 나온 게 지금 이 버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유압장치로 움직이는 로봇이죠. 근데 이제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이제 유튜브에 공개됐기 때문에 이제 이건 뭐 가사 도우미 로봇인데 이런 게 집에서 막 도와주면 좀 무서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이제 이런 로봇도 있고 이것도 전기로 잘 구동되는 시스템들입니다. 하나만 더 보고 시작하죠. 이것도 유명한 그림이죠. 이건 잘 아시는 아시모라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혼다사에서 만들었는데 우리 로봇은 안 보여주는 게 여기 보면 아직 실력이 부끄러워. 일단 이 정도로 시작하죠. 근데 이 아시모라 로봇이 발표된 건 2000년도입니다. 2000년도. 그래서 그 전까지는 로봇 그러면 산업용 로봇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로봇 아무 꾸밈 없이 로봇 잘 만들자 그러면 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이 뭐냐면 매니퓰레이터죠. 이것도 손가시 나요.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네요. 어쨌든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로봇 그러면 산업용 로봇을 주로 생각했죠. 아니면 판타지, 마징가 제트 뭐 이런 거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이 아시모라 로봇이 나온 다음부터 지금은 로봇 그럼 뭘 생각하냐면 그 무슨 드론 혹은 자율차 무슨 뭐 집에 서비스 로봇 뭐 공연하는 로봇 그 로봇이라는 패러다임을 바꾼 로봇의 계기가 전 아시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서비스 로봇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판타지 속에 있던 것이 리얼라이즈 된 거예요. 실제 형태로. 그래서 크기가 한 125cm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람하고 굉장히 프렌들리하게 생겨 있고 하는 것이 실체화됐을 때 사람들은 놀란 거죠. 그전까지는 전 픽션이다. 공상과학이다. SF라고 생각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많이 받는 질문이 언제 우리가 이런 집에 이런 로봇을 갖게 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제 존재하는구나. 소설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실 로봇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문화 코드로 굉장히 많은 곳에 로봇이란 말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그다음에 정말 돈만 주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언제 나오냐의 문제라고 이제 그걸 제시한 거죠. 근데 이제 크게 지금 오늘 우리가 할 얘기는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로봇이 어떻게 생겼나, 어떻게 발전했나 이런 얘기를 할 건데 본질적으로 산업용 로봇하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지능 서비스 로봇하고 가장 큰 차이가 산업용 로봇은 주변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 할 일만 묵묵히 하고 있죠. 자, 이 지금부터 말하는 서비스 로봇은 주변과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 상호작용이 없으면 서비스 로봇이 아니죠. 그래서 이 서비스 로봇이라는 거는 그냥 내 들고 있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손님이 오면 할 일이 생기는 거고 청소 로봇도 공간에 놓아지면 청소라는 일이 생기는 거지 자기가 그 자체는 아무 일이 디파인이 안 돼 있습니다. 딱 환경이 주어져야 할 일이 생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로봇을 우리가 이제 그냥 통칭해서 지능형 로봇 혹은 지능 서비스 로봇 이렇게 통칭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 아닌 거 뭐냐? 산업형 로봇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무자르듯이 두 개 이렇게 자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크게 얘기해서 산업용 로봇과 그다음에 지능형 서비스 로봇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런 로봇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홈 서비스 로봇이 있습니다. 홈 서비스 로봇은 말 그대로 집안에서 뭔가를 우리를 편하게 해주거나 도와주는 로봇이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정확히 디파인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물어보기를 집에서 뭘 도와줄까요? 라고 물어보면 말을 못 해요. 내가 필요한 게 뭐지? 숙제 도와주는 건가? 설거지인가? 아니면 빨래 해주는 건가? 청소인가? 아니면 나랑 놀아주는 건가? 플레이메이트인가? 전혀 서비스 로봇이라는 게 개념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집에서 서비스하는 것 중에 가장 실체적인 건 청소 로봇이에요. 사실 청소 로봇은 오케이 홈 서비스 로봇 그 서비스 중에 하나니까. 근데 그건 홈 서비스 로봇이라고 안 부르죠. 그냥 청소 로봇 이렇게 부르죠. 왜냐하면 기능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메디컬 로봇. 이건 병원에서 환자를 돕거나 아니면 의사 선생님을 돕거나 하는 로봇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밀리터리 로봇 이건 군대에서 쓰이는 거겠죠. 군대에서 쓰이는 로봇. 그다음에 위험 환경에 들어가는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가 터졌거나 아니면 방사능 오염이라든가 혹은 우주 환경 우주에 나갈 때 사람이 갈 수 없으니까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건 굉장히 광범위해요. 뭐 엔터테인먼트 그야말로 뭐 남을 즐기는 로봇도 할 수 있고 교육용, 연구용 다 포함해서 어쨌든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사람을 즐겁게 하거나 하는 수단으로 쓰는 로봇은 엔터테인먼트, 교육용, 연구용 로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연한 로봇도 여기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즘 얘기가 많이 되는 것이 리해빌리테이션이죠. 재활, 다시 말해서 몸이 불편해지거나 멘탈리, 피지컬리 불편한 사람들을 로봇의 힘을 얻어서 하겠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자, 여기 지금 빅독이라는 로봇인데 이것도 너무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아주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봤듯이 여러 면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빅독이라는 로봇입니다. 이게 벌써 발표된 지 한 거의 7, 8년 돼요. 지금 이거 발전해서 아까 말한 미니 스팟 또 튀어다니던 그 로봇을 발전을 했죠. 이 로봇만 해도 안에 막 뭐 발동기라고 그러죠. 가솔린 엔진이 들어있어 엄청 시끄럽고 소리 다 죽여놨는데 하도 시끄러워갖고 그렇죠. 굉장히 파워풀하고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로봇의 움직임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동을 해야 되는데 바퀴로 갈 수가 있고 다리로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휠 베이스 로코모션 이거는 우리가 무슨 뭐 레기드 로코모션 뭐 족형 이동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굉장히 실용적인 거는 바퀴형이 실용적이에요. 웬만한 데 다 가는데 바퀴의 단점은 꼭 길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길이 있어야 돼요. 이 하다못해 카타필러를 할지라도 길이 있어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되죠. 다리는 굉장히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그런데 다리는 이론적으로 그 아래의 지형하고 관계가 없어요. 뭐 사람은 두 손 두 발 있으면 나무도 타고 올라가고 뭐 절벽도 가고 사냥 이게 동물들 보면 별데 다 가죠. 그걸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지 기본적으로 이동성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서비스 로봇이라는 걸 집에 갖다 놓고 정말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그 길에 나와 있는 공항 같은 데 보면 가끔 서비스 로봇이 그런 거 있습니다. 뭐 페퍼도 마찬가지지만 그 로봇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뭔가 사람하고 인터랙션을 하려면 키가 1.2m 돼야 돼요. 그보다 낮으면 사람하고 인터랙션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1.2m 한 요 정도 돼요. 최소한도 이 정도는 돼야 자기가 팔 뻗어서 스위치를 킨다든가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눈을 맞출 수가 있고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아래가 이제 너무 크면 아래가 좁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넓으면 달릴 수가 없어요. 이런 데도 다 걸리니까.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 아래 좁게 만들고 높게 만들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스테빌리티 문제가 생겨요. 넘어지는 거죠, 쉽게. 넘어지고 속도도 못 내고 외부 충격이 약하고. 그러니까 그 비율을 최소한으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보통 1대3 정도로 해요. 그러니까는 아래가 40cm에서 그 50cm 정도가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치마 입은 모습이 되거나 좀 이렇게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그 동그란 속에도 바퀴도 거기서 더 작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약점이 있죠. 자, 그래서 바퀴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서 있을 때 사람은 뭐 저는 키가 작습니다. 그러나 우리 우리 갑자기 이준 노준영 교수 이름 준영만 생각 노준영 교수 노준영 교수님 죄송합니다. 맨날 부르면서도 내 이름 치아갖고 우리 학생 보고도 자네 누구나 맨날 물어봐요. 막 3년 된 학생도 너 누구더라 내가 이름이 잘 안 떠올라. 그건 치매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20대부터 계속 30대 교수 첫날부터 그랬으니까 혹시 제가 이름을 모른다 그래도 전혀 소sob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노준현 교수 같은 경우에는 키가 이제 한 180좀 되시고 신발도 한 30cm 이상 신을 것 같은데 그 비교해봐도 길이 대 높이 비율이 1대6 정도 사람은 되는데 왜 안 쓰러지나요 사람은? 근데 사람도 의식을 잃으면 팍 쓰러집니다. 왜냐면 의식이기 때문에 안 쓰러지는 거죠. 의식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keep balancing. 내가 항상 그 중심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걸 dynamically stable하다고. 근데 아까 말한 이런 로봇을 세워놓고 나면 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죠. 정적으로 스위치 꺼도 안정화되어 있는데 정적인 안정성은 좋아요. 스위치를 켜도 좋지만 이 안정성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무조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그웨이라는 거 있죠. 세그웨이. 그거는 동적 안정성을 가져요. 그래서 아래쪽이 굉장히 작음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파워를 크면 쓰러지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적 안정성은 한 20%, 그다음에 동적 안정성이 한 80%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놔두면 굉장히 좁은 원인에서는 이렇게 등 밀치기가 이렇게 잡지만 보다 좀 세게 밀면 내가 바퀴를 다리를 움직임으로써 위치를 잡고 그래서 꽤 흔들리는 차에서도 웬만하면 안 넘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동적 안정성을 찾을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아래의 움직임 자체가 기본적으로 옴니디렉셔널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어야 돼. 내가 이 자리에서 어느 방향. 그래야지 탁 밀면 안 쓰러지는 방향으로 바로 움직여야죠. 일로 밀면 일로 움직이고. 이게 계속 움직여줘야 되는데 세그웨이 같은 건 앞뒤로 옆으로 밀면 계속 쓰러집니다. 근데 그래서 옆으로 넓죠. 안 쓰러지게. 앞으로 이제 좁죠. 앞으로는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안 쓰러지는 겁니다. 이쪽으로는 쓰러져요. 사람은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리가 가능한 겁니다. 다리를 쓰면 기본적으로 옴니 디렉셔널 하기 때문에 어디로 밀어도 내가 중심을 잡을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 테오리티컬리 잘 만들어있죠. 아까 처음에 모두의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 모습 봤지만 그건 꽤 높은 수준의 동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눈길이나 울퉁불퉁한 길을 블라인드 워킹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상황이 닥치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내 눈에 여기 예측하고 걷는 게 아니라 불예측하게 툭 발이 빠졌을 때도 중심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도 걸어갈 때 거의 블라인드 워킹을 해요. 그러니까 바닥을 자세히 안 보고 걷다가 울퉁불퉁하면 적응하면서 가는 거지. 무슨 이게 올라왔으니까 미세하게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틀, 층계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 제네럴한 언덕길 같은 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예측하고 가지만 거기는 소소한 것들, 돌짝과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걷고 거기서 적응을 스스로 해주는 거죠. 몸이 스스로 적응을 하죠. 이제 그걸 블라인드 워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보 없이 발의 정보로만 걷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블라인드 워킹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꽤 동적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족형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 족형이라는 게 구구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구구적인 형태지만 기술적으로 만들지 못하죠.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족형의 장점이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이 다리형은 아까 이놈이 막 집에 층계도 올라오고 했듯이 기본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이동성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 보면 밀리터리 로봇이라고 돼 있어요. 아까도 빅독도 밀리터리 로봇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뭐 지뢰 제거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로봇이 여러분들 로봇 안 쓰죠? 로봇 안 씁니다. 안 쓰는 이유는 단순해요.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사봤자 별로 인생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겁니다. 내가 저걸 비싼 줄 누구 몇 천만 원 주고 사서 어디다 쓰겠어요? 장난감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디 갔더니 이상한 박스가 있는데 그 폭탄이 있을 확률이 반반이야. 저 뚜껑 열어라. 그러면 누가 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잔 로봇 여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거 필요하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냐면 군대에서 필요한 거야. 항상 총알이 막 날라오는데 물건을 집어야 된다든가, 뭐 이상한 뚜껑을 열어야 된다든가, 뭐 이런 거 아니면 저희 가서 그걸 딱 때리고 와야 되는데 가면 총 맞을 것 같으니까 누굴 보내고 싶다든가, 뭐 이런 곳에는 이게 필요하니까 결국 이 로봇은 누가
쓰냐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그 로봇 살아갔더니 없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요? 연구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만들어라. 그래서 보면 모든 펀드는 거의 펀드는 로봇 펀드는 다 군대에서 나와요. 그냥 필요한 사람이 돈을 대지 뭐 내가 그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그거 돈 이렇게 잘 안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잘 팔릴 것 같다면 돈이 내겠지만 아직은 아까 말했듯이 니즈가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 돈의 소스가 아직은 군대밖에 없다. 그래서 군대는 돈을 무지하게 많이 냅니다. 그 특징 군대 로봇의 특징이 뭐냐면 가성비가 무지하게 나빠요. 가성비. 그러니까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무지하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아까 저는 허접한 로봇도 살려고 그러면 몇 억씩 줘야 됩니다. 몇 억. 줘야 되는데 성능은 뭐냐? 그냥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거예요. 우리 저 사문 우리 저 이거 가만큼 한 2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정도 수준? 거기다 카메라 붙여갖고 각을 쓰고 보는 뭐 요새 뭐 드론 같은 거 해봐야 몇십만 원이면 다 하잖아요. 그 정도 수준인데 그냥 값은 몇 억이야 몇 억. 왜 그러냐? 군대용이니까 무조건 비싼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장도 무지하게 잘 나요. 그러니까 항상 그 고치는 사람 항상 맨날 여러분 군대 가면 총 뜯었다 붙였다 막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고장 날 때 빨리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하게 놔두면 될 걸 뜯었다 붙였다면서 다 고장 내트린다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것도 이제 다 그래요. 군대 차도 괜히 잘 나가고 뜯었다 붙였다 배터리 끊어져가고 근데 가만 놔두면 잘 갈 텐데 이게 뜯으면 잘 안 좋거든 사실은. 근데 이런 것도 뭐 괜히 뜯었다 붙였다고 뭐 닦으라고 고장 내트리고 그러니까 자꾸 비싸게 받는 거예요. 비싸다. 가성비가 무지하게 나쁘다. 그다음에 뭐 이게 굉장히 비싸니까 좋을 것 같아. 그렇지도 않아. 이렇게 코너 들어가면 지지하고 안 보여요. 전파 때문에. 어떤 거냐. 나 수업 중입니다. 운전 중이라고 그랬는데 모르고 회의 중이라고 그랬죠. 강의 중이라고 그랬죠. 어쨌든 무슨 얘기가 그랬죠. 어쨌든 이렇게 코로 들어가면 막 지지거려요. 잘 되지도 않아요. 보면 잘 이렇게 블라인딩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막 조종하려고 그러면 두 명이 한 사람은 앞에 보고 한 사람은 이 조종하고 이제 복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다 쓰는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필요하니까. 내가 너 죽을래? 아니면 그 싫으면 네가 총알 가서 네가 열어라. 이러니까 아니다. 돈도 막 내고 막 비싸게 주고 사는 겁니다. 자, 이거는 입는 로봇이죠. 입는 로봇. 이거 일본에서 만든 로봇인데 이게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로봇을 아마 모델링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느 게 손인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로봇 나오기 전에 이건 사실 연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됐습니다. 우리 입는 로봇, 힘 증강 로봇은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죠.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진짜 입고 힘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 갖고 저기서 움직이면서 힘을 쓰는 타입.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아요. 같은데 이것도 누가 돈을 댔냐? 이거 누가 제일 필요하겠어요? 역시 군대다. 군대에서 돈 많이 됩니다. 군인들이 제일 필요할 것 같잖아요. 뭐 무기도 날라야 되고 뭐 입고 뛰어야 되고 막 해야 되니까 분장도 무겁고 하니까 돈을 많이 내서 했는데 실제로 아직 시용하는 안 되고 있습니다. 시용하는 굉장히 이렇게 데모는 잘해요. 뭐 얘들 이렇게 쌀뚝뚝 이렇게 하는데 카메라만 지금 막 벗어요. 막 갑갑하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입은 게 더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게 힘이 세지는 효과하고 해서 좋은 효과하고 걸리적거리는 효과하고 두 개를 비교해보면 아직 걸리적거리가 훨씬 많은 겁니다. 이게 걸리적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요거 내가 천천히 이렇게 하면 좋은데 거기 밥 먹으려니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안 움직이고 막 오버시트에서 잡고 막 치기도 할 수도 있고 말이에요. 이게 내 의지대로 잘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훈련된 사람이 쓰면 좋은데 그것도 필요하고 적절하게 쓰면 좋은데 아직 불편하다. 그리고 꽤 조건이 잘 된 상황에서 이렇게 CO2를 막 측정해봤더니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헛짓하고 있는 거죠. 안에서 이제.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게 로봇에서 사실 안 풀리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안 풀리는 문제예요. 그게 그 인과성이라고 그러는데 인과성, 영어로 코졸리티라고 그래요. 시스템이라는 건 다른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시스템이라는 건 자극이 들어가야 결과가 나와요. 이 결과가 자극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옷을 입었는데 내 움직임이라든가 의지가 선행된 다음에 이 입는 옷이 따라가기 시작하는 게 내추럴하지. 이것이 정말 움직일까 생각해서 미리 탁 움직여놓고 나면 헷갈려. 난 움직일 생각 없는데 로봇이 먼저 움직이면 안 되겠죠. 내가 움직이는 생각하고 얘가 움직이는 거하고 완벽하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일치될 가능성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일치 못하니까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움직임을 빨리 감지하자. 그래서 여기다가 뭐 센서를 달아요. 그래서 움직임이 포착되면 그 방향으로 착 밀어주는 거죠. 아니면 그것도 잘 안 되니까 여기다 근육에다 뭐 이렇게 벨트를 걸어가고 그중에 긴장도를 봐서 움직이려고 이렇게 하면 그방 움직여준다든가 긴장이 풀어주면 빨리 서서 오버슛 안하게 딱 서야죠. 바닥에 딱 서야 되니까.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심지어는 막 뇌파를 읽어갖고 뭐 생각을 읽으려고 이렇게 시도는 많은데 결국 잘 안 되는 거예요. 생각처럼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실제로는 이렇게 멀쩡한 사람한테 입혀놓으니까는 불편하다고 그러니까는 이런 분한테 가는 겁니다. 기왕에 못 움직이는 분한테 가고 힘을 하나도 못 쓰는 분한테 입혀갖고 힘을 증강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뭐 우리나라도 많이 하지만 전부 다 보행 보조나 아니면 재활 목적의 거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재활 목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운동을 자꾸 유발시켜갖고 근육이나 신경을 강화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입고 이제 걷는 거죠. 근데 아직도 실제로 완전히 마비가 된 분이 있는 게 목표인데 시연을 보면 아주 굉장히 어려워해요. 결국 이제 걷기 조금씩 걷긴 하는데 지금 이번 주에 그 스위스에서 사이버 애틀론이라는 시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착용하는 거를 환자한테 입혀서 몇 미터 가느냐 시합을 해요. 그래서 전부 다 로봇으로 사람들 입혀갖고 지금 우리나라 대표도 가 있어요. 지금 서울대 공동철로 간다고 인사하고 갔는데 어쨌든 거기서도 완전 페이션트, 그러니까 전혀 못 걷는 분한테 입혀갖고 그 의지대로 이제 몇 발짝 걸어가는 걸 퍼포스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도 말했듯이 이런 로봇이 있는데 왜 나는 안 쓰고 저 사람은 쓸까? 나는 쓰고 불편하고 저 사람은 쓰니까는 못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니즈가 더 앞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까 이런 거 입혔더니 이게 뭐 더 거추장스럽다. 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혼다사에서 나온 건데 Body Weight Support Assist라고 돼 있죠. 말 그대로 몸을 무게를 좀 지탱해주는 보조해주는 장치다. 뭐 해서 저기 우스꽝스러운 걸 이제 그 사타구니에 차고 다니는 겁니다. 아이디어나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저걸 하면 아마 내 느낌엔 저 안장에 이렇게 스프링처럼 앉는 느낌일 거예요. 조금 다리 힘을 빼도 이렇게 좀 이렇게 서포트하는 거겠죠. 그리고 걸으면 뭘 감지해서 이렇게 여기를 해서 여기를 들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쑥 다리가 들리는 느낌. 내렸다 층에 올라갈 때는 다리를 밀어준다는 게 아니라 이게 힙을 쭉 밀어 올리는 느낌이겠죠. 내 느낌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엉덩이를 뭐 스프링 같은 게 계속 이렇게 들어주는 느낌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들 주장에 의하면 에너지가 30% 정도 준다. 걷는 에너지가. 그 정도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언덕을 꽤 한 10도 정도, 10% 언덕을 평지처럼 올라갈 수 있겠죠. 그 정도만 보조가 돼도. 근데 이런 거 하는 게 이게 만드는 회사가 그 혼다라는 회사예요. 혼다 아까 그 아시모를 만들었던 회사인데 그 자동차 회사에서 왜 자꾸 이런 걸 만드냐? 자동차나 만들지 로봇도 만들고 이제 그렇게 질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물어봐요. 너 왜 만드냐? 그러니까 기업가 안 되는데 왜 만드냐 그러면 대답 똑같아요. 돈 벌려고 만든다 이거죠. 야 아시모 만들어서 무슨 돈을 벌겠냐?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분들은 논리가 있습니다. 어떤 논리냐면 이런 논리예요. 우리는 자동차를 판다.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안 팔릴 것 같다. 왜? 그 고령화 때문에 나이 드신 분이 안 돌아가시고 60, 70, 80, 90 나중에 100살까지 사시는데 옛날에는 보통 이제 일본,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65세 된 분이 전체 저축의 70%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돈은 다 나이 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돌아가실 때 젊을 때 자식들한테 물려준다 차도 사주고 막 그랬는데 이제 안 돌아가시니까 안 사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먹고 살아야지 너한테 왜 돈 주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잘 안 물려줘요 이제는. 그리고 내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오래오래 돈을 갖고 있고 싶어 하죠.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별로 없고 물려받은 것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물려받고 나면 본인도 70살이야. 이제 90살 때 아버지 돌아가시면 본인도 할아버지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럼 80살쯤 되시는 분 70살 넘고 하시는 분한테 꼭 스포츠카를 사시라고 그러면 안 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야 뭐 차 운전도 잘 침침하고 뭐 다닐 데도 없다. 그러니까 뭘 팔까 생각하니까는 이런 거 팔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좀 편하게 있게 하거나 이런 걸 팔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그래서 지금 그 토요타 같은 경우에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토요타에서 작년 올해 1월 달에 TRI라는 걸 설립했습니다. 이게 토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 그 실리콘밸리에 세웠고 MIT 근처에 생겼고 최근에 애나버 미시간 대학에 지금 아마 설립한다고 그러고 내년 중에는 동경대 옆에 설립한다고 해요. 예산이 그 디렉터 이제 그 소장이죠. 소장이 길 프렛 박사예요. 그분이 달파 로보틱 챌린지 달파에서 전체 총괄했던 매니저인데 그분이 스카우트 돼갖고 TRI 소장으로 갔어요. 전체 관장으로.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구글 카
무인차를 하는 거는 카네기 멜론의 제임스 커퍼너라는 교수가 있어요. 잘하는 친구. 우리 학교도 몇 번 왔었는데 젊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한 10년 전에 구글의 교환 교수라고나 미국에 그런 거 많이 하죠. 가 있다가 돌아오지 않고 사표를 내고 계속 있으면서 구글에서 또 있었어요. 구글에 있으면서 구글카 프로젝트 쭉 이끌고 있다가 뭐 이제 여담인데 뭐 어차피 이런데 여담인데 상관없겠지. 나라도 약간 관계가 돼서 그래요 지금 그게. 별 관계 없나? 어쨌든 2000지 세월이 빨리 가요. 옛날에는 작년에 뭐 지난달에 그랬는데 이제 넘어갔고 재작년에 3년 전에 2012년이니까 벌써 3년 내뜨로 3년 반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갑니다. 막 억제 같은 얘기였는데 2013년도 뭐 그때쯤이에요. 그러니까 날파 막 하고 그럴 텐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아니라 이메일이 하나 딱 왔는데 우리가 제가 우리 학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하나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로봇 만들고 팔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메일이 왔는데 우리 이런 메일 많이 받습니다. 휴보 로봇 사고 싶은데 얼마냐? 너 누구냐? 그러면 나 뭐 옷장사인데 옷 걸고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안 된다. 뭐 그런 건 많이 와요. 어떤 뭐 태권도 도장인데 뭐 태권도 시범을 로봇 시키고 싶다라든가 이렇게 좀 황당한 요구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로봇을 한 25대 정도 팔았는데 우리 팔 때 물어봐요. 사겠다 그러면 너 누구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누구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게 저는 인간형 로봇이라는 거는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비유를 해요. 이거는 그냥 네가 사는 소나타 자동차 사서 한 다음에 킥하고 라이선스 갖고 운전하는 게 아니다. 이거는 비유하자면 F-16 같은 거다. F-16는 뭐예요? 사오고 나면 거기 정비사가 10명쯤 있어야죠. 조종사 2명쯤 있어야 되고 1시간 비행을 위해서 10시간 정비 뭐 이런 장치다. 그리고 운전 못하는 놈이 띄우면 즉시 뒤집어져서 박살난다. 그리고 네가 고장나면 정비소에서 고쳐야지 뭐 다 없다 그거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가 그런 능력이 없으면 너희 시스템이 이 휴보 로봇 가지고 가고 메인터넌스도 하고 엔지니어링 할 수 있고 이런 능력이 없으면 가지가봐야 소용없다라는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로 파는 곳이 학교, 연구소 뭐 이제 이런데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이제 갑니다. 하는데 이제 그날도 딱 한 게 뭐냐면 휴보를 사고 싶은데 얼마냐? 딱 그게 대답이에요. 그리고 앤디 카마 구글 딱 이런 이제 메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름 붙이놈이다. 대답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또 3일 있다 또 왔어. 왜 물어봤는데 대답이 없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무한테나 안 팔고 이게 이렇게 이런 조건이 있는 데만 하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이 사용 목적을 말해야 된다 그랬더니 대답이 딱 찰까지 우리는 그런 능력도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얼마인지 말해라. 그래서 이제 대답 안 하고 있었죠. 안 하고 있었는데 또 메일이 왔는데 내가 마침 한국에 왔으니까 보자. 이제 그러는 거예요. 이번 일요일날 보자. 그래서 이제 누군가 찾아봤더니 그게 그 유명한 앤디 루빈이에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발명한 사람 있죠. 구글 부사장. 구글 부사장. 그 안드로이드 그 OS 만드신 분이에요. 구글 모바일 담당 부사장이더라고. 부회장이라고나.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갖고 빨리 보자 나도. 답장을 막 썼죠. 내가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는 말까지 못하고 그냥 알았다 내가 가겠다 이제. 그래서 했더니 막상 또 전날 되니까 내가 급히 미국에 들어가니까 이번에 못 망하겠다고 그냥 가버렸어. 이렇게 바람만 잡고.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했더니 어쨌든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미국 하면 연락하라. 이제 그래서 제가 그 2달 정도에 미국 관리돼서 이제 간다고 그랬더니 자기 사무실 좀 찾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 본사람 번호 막 써 있는 건물로 갔더니 뭐 몇 번 건물, 10몇 번 건물인가 딱 갔더니 있더라고. 하니까 그 건물 자체가 이제 다 로봇도 하려고 갔더니 뭐 세상에 장난감 로봇은 다 사놨어. 뭐 이런저런 로봇들 쫙 다 있더라고. 뭐 자동차 이따만한 거 있고 저하고 되게 재밌게 막 해놨어요.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커버로스 같은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머리 앤디 루비. 본인이 앤드루더라고. 앤드루. 이름 앤드루를 약자로 앤디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별명이 안드로이드였대. 이름이 그리고 자기가 로봇 광이야. 그래서 안드로이드가 된 거야 이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우리 회사 잘 알더라고. 올해부터 봐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뭐 마음에 든다고 2대를 달래요. 그랬더니 크레딧 카드기를 갖고 와서 긁어주겠다는 거야 당장. 우리가 40만 불이거든. 꽤 비싸요. 2개 한 80만 불이면 거의 한 8, 9억 되죠. 근데 어떤 그래서 카드 안 받는다고. 없다. 카드 기어 있어 우리가 카드 뭐 조금만 해.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했는데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 그 당시 이제 그 앤디 루빈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임스 커프로가 갔더니 담당 저 밑에 있는 CTO 비슷하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 친구 만나갖고 이제 들어봤더니 로봇 구상도 얘기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보수한 민수한 얘기하고 뭐 이런저런 저런 얘기하고 왜 얘기가 나? 토요타 얘기다. 어쨌든 그 이제 그러다가 그 앤디 루빈이 이제 그 2014년도에 구글을 관뒀어요. 관두고 뭐 누구 있죠? 차파티인가 뭐 이런 또 있잖아 부서장. 그렇죠. 어떤 여자분이 계시다가 지금 차파인가? 있죠, 뭐지? 구글. 차피차인가? 이름도 있잖아. 어쨌든 뭐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앤디 루빈이 그만두고 제임스 커프로가 이제 지난 1년 전에 만났더니 그때 1년 반 전이네 벌써. 만났더니 막 걱정을 하는 거야. 이제 그 앤디 루빈 나가고 구글에서는 지금 로보트가 지금 그 위에 그 누구냐 그 레리라고 그러나 그죠 그 있죠 그 CEO가 굉장히 로봇을 기업화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로봇이란 걸 이게 인공지능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면 크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굉장히 아까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있었고 뭐 알파고도 있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가 보는 건 뭘 보는 거냐면 그 사람들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걸 보는 거예요. 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닌데 우리는 저게 되니까 이것도 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 그거만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아까 막 보스턴에 걸었지만 그 피디님 앞에서 걸었지 뭐 카메라 돌렸을 때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실제로. 그러니까는 그냥 그게 거짓말은 아니나 그걸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파고가 잘 뒀다고 그래갖고 그것이 뭐 그러면 저 정도 하니까 뭐 이것도 잘하겠지. 그건 안 그래. 그거는 잘한 건 맞지만 다른 건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아무도 모른다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해가 많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는 구글에서도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다 보니까는 소프트웨어를 한 사람들은 진보적이고 뭐 다 될 것 같고 뭐 다 될 것 같고. 근데 그 이제 그 플랫폼을 하는 메케니컬 플랫폼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런 견해차가 심한 걸 토론하더라고. 결국 지금 얘기가 빙빙 돌았는데 그 제임스 커프로가 이제 하고 있다가 그 토요타에서 그 자기네가 이제 그 자동차에다가 무인화 해서 이제 그 설립을 했는데 토요타에서도 하는 게 모토가 뭐냐 그러면서 그 헤드 길프랩과 제임스 커프를 다 데리고 왔어요. 제임스 커프 CTO고 이 양반이 CEO에 했는데 그 양반들이 하는 게 뭐냐면 자동차를 만들겠다. 그런데 이렇게 클레임하더라고요. 길프랩 작년에 12월 달에 만나 도대체 뭐 할 거냐 그랬더니 토요타에서 모토는 누구나 타는 차. 누구나 탈 수 있는 차. 누구나 탈 수 있는 차라는 게 뭐 면허증 없는 사람, 뭐 안 보이는 사람, 뭐 장애인, 정상인 뭐 다. 쉽게 말하면 무인차를 아주 포괄적으로 표현하면서 이게 그 소위 말하는 퍼스널 모빌리티까지 포함해서 개인이 타는 것들 이런 것들 입는 로봇 이번에 그 내가 여태까지 썼던 감투가 뭐 몇 개 있지도 않지만 요새 아주 요란한 감투를 하나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창 동계 올림픽 로봇 지원단 총감독 이런 제가 공식으로 임명장도 있어 이게 장관이 좋아.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로봇을 많이 이제 투입한 걸 내가 이제 관장하게 돼 개막식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많이 보게 돼 있는데 손성호 감독도만 나왔거든. 한참 얘기했어요 어쨌든. 근데 그 토요타에서 뭘 클레임했냐면 토요타가 이 올림픽 전체의 파트너입니다. 파트너는 최소 1조 이상을 내야 돼. 10억 달러 이상을 이제 해야 되고 이제 레벨이 많아요. 티어 1, 2, 3, 티어 1 500억 이상. 근데 이건 파트너예요. 파트너이기 때문에 1조 이상을 내고 모든 걸 관여하는데 자동차부터 다는데 거기에 로봇을 갖다 카테고리를 줘. 로봇. 카테고리로 적어놨는데 안에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과 퍼스널 모빌리티. 그러니까 인간용 로봇으로 사람과 인터랙션을 서빙하는 것 한 카테고리. 하나는 퍼스널 모빌리티. 세그웨이입니다. 이제 그걸로 목표는 우리 동계올림픽이 목표가 아니라 2020년 다계올림픽이 목표예요. 왜냐하면 보니까 파트너니 스폰서들은 동계올림픽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올림픽 조직위랑 포괄적으로 계약을 합니다. 4년 동안. 그러니까 동계하계를 다 통째로 그 기간 동안에 모든 올림픽 막과 스폰서십을 다 갖는 거예요. 그 기간 전체에 대해서 뭐 요것 자르고 저것 자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는데 이제 2020년 하계 올림픽을 목표로 해서 포괄적으로 다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동계올림픽 로봇 총감독인데 로봇을 하려고 그러면 토요타 허락을 맡아야 돼. 가서. 이게 해도 됩니까? 근데 거기서 키가 뭐냐면 키가 휴머노이드 로봇과 휴먼 로봇 인터랙션 그 다음에 이 퍼스널 모빌리티 중에서도 세그웨이 두 바퀴로 중심 잡는 로봇 그렇게 적혀 있어요. 자, 이게 하는 이유가 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그 사람의 모빌리티는 사람과 인터랙션을 전제를 하고 있을 거라는 걸 다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고 2020년에 그 동계올림픽은 전체를 그 로봇 기술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려고 있어요. 그 시나리오를 보면 입국부터 시작해서 서비스, 선수 모든 곳에 굉장히 다양한 로봇을 다 투입하는 걸로 돼서 수백억의 예산을 써서 지금 하고 있고 토요타가 그걸 주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얘기가 너무 옆으로 갔는데 제가 한 건 이런 분위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로봇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바이오 로봇이라고 돼 있고 여기 이제 BMI라고 그러는데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죠. 원숭이 뚜껑 열어갖고 이렇게 전기줄 꽂은 다음에 로봇 팔에 묶어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뭐 상상해 보면 상상이 될 겁니다. 어쨌든 이제 했더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뇌에다가 이게 전기줄을 한 시그널이 로봇에 프로세스돼서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원숭이 팔은 이렇게 묶어놓죠. 또 못 움직이게 해놓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났더니 언젠가부터 팔이 원숭이 의지대로 움직이더라 하는 그런 겁니다. 사실 이 분야는 어떻게 보면 그 아바타라는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은 드림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읽어갖고 저기에서 이렇게 실제로 모양이 움직여주고 느끼기도 하고 하는 건데 실제 구현은 잘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이게 사람한테도 실험했지만 잘 되는 건지 이미성이 얼마나 있는지라 하는 데서 이제 많이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이게 모티브는 그겁니다. 뭐 여기서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문제입니다. 사실은 HCI 같은 사람이 기계하고 어떻게 대화하느냐. 도대체 손 벌리기 탁탁 이거 뭐 노준현 교수 맨날 뭐 아마 고민하는 게 그걸 겁니다. 어떻게 이게 뭐 내 생각을 전달하고 내 생각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터랙션 하느냐 문제가 아까 뭐 우리 아들 얘기했지만 며느리 되는 양반은 그 미디어 아트래요. 그래서 맨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뭐 사람과 번쩍 거의 비슷해 여기 하는 게. 미국 어디 교수로 있는데 어쨌든 막 여기서 강연했을 겁니다. 그래서 맨날 하는 게 그게 내가 볼 때 저거 뭐라 그런데 보면 어쨌든 사랑감 뭐 돌아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소리 나고 맨날 여러분들 하는 거 딱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그게 본질적으로 뭐예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뭐냐면 저 이제 이 장치가 디바이스가 뭐가 나의 인텐션을 리드하고 그다음에 거기 합당한 리스폰스를 해주길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굉장히 많은 것이 미스 인터프리트 굉장히 많아요. 내 의도를 엉뚱하게 인지하는 거죠. 나 이리로 가고 있는데 저리로 간다고 인지한다는 거. 손을 폈는데 뭐 잘 늦게 본다든가 깝깝하죠. 그다음에 잘 인터프리트 했다 치더라도 그다음에 내 의도를 알아야죠. 그것의 의도를 알아서 딱 원하는 걸 해주면 이렇게 했더니 불이 팍 들어온다든가 뭔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탁 했더니 불이 꺼진다든가 뭐 옆구멍에 들어간다든가 그럼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로봇이 이 로봇으로 정말 가치가 있으려고 그러면 얘가 그런 어느 정도 수준의 오토노미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로봇의 가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한 인터랙션 중에 그 환경하고 인터랙션만 얘기했지만 그 중에 제일 할수있는 인터랙션이 사람하고 인터랙션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사람은 예측 불가능한 데다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너무 난리니어하고 이 반응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러닝에서 일관성 있는 걸 데이터가 축적질 안 돼요.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많고 그 다음에 미스인터프리트 하거나 할 가능성도 많고 그 다음에 잘못했을 경우에 사람도 열받아 한다니까 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막 걷어차고 뭐 그다음에 이럴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로봇에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는 게 이게 넘어가갖고 이제 HCI니 뭐 이래갖고 우하게 하고 있지만 로봇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원천적으로 이걸 할 수 없나라는 문제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사실. 그래서 뭐 햅틱 디바이스 같은 거 감촉을 전달하는 거라든가 스킨 감촉 전달하는 거 그다음에 뭐 햅틱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게 이제 스크린 되고 여러분들 고민하는 겁니다. 이 스크린 되고 나니까 감촉이 없으니까 도대체 뭐 바닥인지 눌렀는지 자꾸 옆에 거 누르고 주머니 끈에다가 막 받고 뭐 옆에서 건너주고 나면 꺾어지잖아 화면. 이거 봐라 그러면 그럼 이상한 거 떠 있고. 이제 그게 옛날같이 스위치를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이게 딱 센서블하니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지만 지금은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겠구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소리도 놓고 뭐 떨리는 것도 놓고 막 별짓 다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이거. 아마 여기 절반은 그런 거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거 로봇 하는 사람들 연구할 거예요. 그게. 이게 이제 수술 로봇이죠. 이게 다빈치라는 로봇인데 이건 사실 산업용 로봇이에요. 산업용 로봇. 산업용 로봇이란 건 뭐냐면 아까처럼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명령대로 그대로 따라 움직이는 게 산업용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하죠. 완전히 움직임 자체가 정의가 돼 있는 겁니다. 이건 어디서 정의가 돼 있냐면 서전의 손가락 끝에 모션에 정의가 돼 있어요.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지 뭐 지가 왜 이렇게 하지? 여기 꼬매를 깔고 지가 뭐 꼬매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하란 대로 이렇게 움직이면 그대로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단지 얘가 하는 거는 모션 스케일링. 모션이 큰 모션을 작게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 그다음에 여기 필터링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 좀 약간 천천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사고를 좀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오크라든가 이런 거는 스크린 필터링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있는데 가장 이게 아까 그 코솔리티랑 비슷한 겁니다. 이거의 가장 큰 단점, 헤어놓지 못한 단점은 이 로봇 손끝의 느낌을 내가 손으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는데 우리가 이렇게 라파스코프 같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이제 복강경 수준이라고 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 막 이렇게 달려가고 그거는 손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눈으로 이렇게 스테레오 가글로 보면서 손끝 하면 저기 다 느낍니다. 손으로. 그렇죠? 이게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까 느끼는데 이놈은 전기줄로 연결돼 있고 저 로봇은 한 5m 떨어져 있으니까 내가 움직이는데 저기서 이렇게 저 움직임에 대한 리액션을 눈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 보고 아 잡았구나 땡기고 여기 하고 뚫고 자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손에 감촉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그걸 느끼게 하는 게 햅틱 기술이에요. 갖다가 이제 느끼게 하는 게 햅틱 기술인데 어쨌든 그 기술이 아직 극복 못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이런 거 상상을 하겠지만 이 로봇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모빌이 있어. 움직이는 디바이스가 있는데 얘한테 모션을 심어주고 싶어요. 심어주는 커맨딩 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뭐 그래픽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프로그램 짤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일 직관적인 건 내가 옷을 입는 겁니다. 데이터 수트를 입은 다음에 입으면 따라 움직이는 거죠. 움직여주는데 다 좋아요. 그럼 아주 뷰티풀하고 야 이 정도라면 뭐 얘 보내면 우주에 가서 다 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얘가 주변하고 관계하고 인터랙션 하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춤추고 하는 모습 보면 야 정말 저렇게 하면 되지 왜 사람도 고민하지? 다 됐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작업도 못해요. 아무 작업도 못해요. 이런 가다가 손이 벽에 딱 닿는데 다음날 나가 떨어져 있어요. 얘는 이렇게 밀다가 나는 이렇게 폈을 뿐인데 나가 떨어져 있죠. 근데 걸으려고 이쪽 다리를 들었는데 나는 이쪽으로 쓰러지는데 쟤는 저쪽으로 쓰러져.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걸 내가 보는 건 이미 휘행 세상에 돌아가면 땅에 넘어져 있는 거라니까 이미. 느낄 수가 없어. 문을 열겠다고 문고리를 딱 잡았는데 문고리를 잡고 나서 손을 이렇게 돌려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가락도 부러집니다. 왜 그러냐면 문고리는 여기 원을 그리는데 내가 어떻게 원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내가. 쟤를 원을 딱 일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손잡이 모습하고.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움직이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막 공중에 매달아놓은 로봇과 나랑 똑같이 움직이긴 할 수 있지 뭘 아바타처럼. 실제로 저 로봇이 주변과 상호작용을 할 경우에는 내가 센스를 못하기 때문에 전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완전 개판이 됩니다. 완전 개판. 쓸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그리고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비주얼 피드백. 눈으로 카메라 달고 스테레오 각을 쓰고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렇게 집어서 놓고 갖다 놓고 살살살 하지만 이게 벌써 힘이 딱 닿는 순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는 순간 이게 잘못 우두둑하고 이게 꼭 이렇게 꺾여버린다니까. 내가 이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니까 이걸 상상해서 이렇게 정확히 하면 몰라도 그렇게 느낌이 오면서 할 수가 없어요. 현실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게 숙련되죠. 눈으로 보고 필 느끼는 건 아니면 보통 소리라든로 피드백을 해요. 그냥 삑삑 소리가 닿는 소리로 한다든가 뭐 진동으로 한다든가 다 뭐 부르르 떨린다든가 힘을 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요새 자율차 같은 경우에 레인 키핑하기 위해서 진동을 주죠. 넘어가면 진동. 왜냐하면 내가 이걸 넘어가는 걸 감지를 못하니까 그걸 이제 눈으로 그걸 더 강조해서 이렇게 진동을 준다든가 소리를 줘갖고 레인 터치를 갖다 감지하게 한다든가 이런 간접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 바퀴내기가 내 엉덩이 같고 이러면 내 맘대로 다니겠죠. 이렇게. 근데 아직 그렇게 안 되는 거죠. 이제 공장 자동화 그림인데 이건 아마 BMW가 내 홍보 영상 찍은 내셔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게 공장 자동화입니다. 공장 자동화는 이런 일을 해요. 이제 보면 이렇게 판을 들어서 이제 용접도 하고 뭐 페인트 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로봇가 레이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숫자 기준으로 일 기준으로 더 많을지도 모르는데 숫자 기준으로는 레이버 사람이죠. 사람 100명당 3대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현대자동차 가보면 다 로봇이 할 것 같지만 97% 사람이 합니다. 대부분 사람이에요. 다 사람이 해야지. 가면 로봇 하는 건 별로 없어요. 가면 저 로봇 하는 거 보이지도 않아요. 저 구석에 있어갖고 뭐 찍찍찍찍하고 뭐 찍찍하고 거기 이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로봇이 도와주는 건 사람을 가볍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뭐 들어주는데 이렇게 로봇이 아까 말한 힘든 로봇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렇게 무거워 있으면 이렇게 따라오죠. 이렇게 따라와서 이렇게 푹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사람 좀 편하게 해주는 거 쉽게 말하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사람이 한다. 왜 그러냐면 인터랙션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게 감지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사람은 아주 모든 경우에 대치를 할 수 있지만 실제 로봇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사람이 다 도와줍니다. 다 도와주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금 이게 여기서 이제 이 로봇 하는 사람이 여러분들도 비슷한 질문을 받고 하겠지만 로봇이 사람의 노동을 얼마나 대체할까? 그다음에 뭐 이 얘기 나오지만 로봇이 나오고 그다음에 AI가 나오니까 앞으로 직종이 뭐 몇만 명이 사라지고 뭐 다 뭐 회계사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뭐 트럭 운전사도 없어지고 운전사도 없어지고 할 거라는 이런 예측 같은 거를 하곤 하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 공장 자동화 이 예를 들어보면 지금 로봇이 하는 일은 사람으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로봇이 대체한 일들을 보면 인간한테 부적합한 일들이에요, 사실 거의 다. 지금 로봇을 대체하고 싶은 일들이 사람이 절대로 못하는 일인데 할 수 없으니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3D 업종 같은 거 가보면 그 사람 다 하기 싫어합니다. 다 하기 싫어하니까 외국인 노동자 쓰고 그거 기계로 대체되는 순간 다 나올 거예요, 사람들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일을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로봇이나 기계로 대체된 일은 가서 보면 이건 인간이 할 일이 못 됩니다. 야, 이거 어떻게 인간이 옛날에 저걸 하고 있어? 난 일들을 로봇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미 로봇으로 대체된 많은 직종들, 예를 들면 타이프라이팅 하는 거를 지금 워드 프로세서 뺏고 타이프라이터로 돌아가라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거 잘못 치면 다시 쳐라. 옛날에 그 10장이 다시 쳤습니다. 옛날에. 세장 치라면 먹지되고 세장을 빵빵빵 쳐야 세장이 찍히고요. 응? 도저히 그다음에 뭐 하려고 그러면 다 오려고 칼로 갖다 붙여요. 정말 컷에 페이스트를 갖다가 칼로 잘라서 붙였다니까. 다 붙여갖고 이렇게 진짜 그게 남아있는 게 그림으로 한 게 옛날에 타샷을 했던 작업들입니다. 그다음에 뭘 하나 차트 찾으라고 그러면 저 도서관 가고 막 침 튀겨갖고 ABCD 뒤져갖고 찾아갖고 딱 온 다음에 복사기도 없었어요. 옛날에 복사기. 내가 처음에 81년도에 유학을 갔더니 교수님이 방을 정리하라고 해요. 정리하라고 했더니 뭐 했더니 여기에 뭐 나오는데 논문이야, 논문. 논문이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복사기가 그것보다 그 60년대에는 복사기란 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는 일이 뭐냐, 도서관 가서 논문을 손으로 써오는 거예요. 써와 통째로. 써온 다음에 그런데 한자 쓰면 뭐 하니까 먹질되고 세 장을 써요. 이렇게 그대로 베끼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논문에 백프린트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는 요즘도 있죠, 백프린트. 그게 뭐냐면 논문을 쓰면 내 논문을 인수해서 내 거만 50개를 줘요. 왜냐, 그걸 달라는 사람한테 줘야 되고. 왜냐면 옛날에 복사가 없으니까 논문 쓴 사람 네 논문 달라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내 논문을 원본을 내 것만 딱 찍힌 게 있어. 그 전부 책에서 그걸 보내주면 받아서 백프린트를 항상 갖고. 요새는 쓸 일이 없지, 백프린트. 아예 백프린트 안 만들죠. 그래서 10년 전만 해도 백프린트가 기본이 30개 나오고 더 쓰려고 그러면 뭐 게다가 오더하면 이렇게 내 논문 쓰면 이게 와. 백프린트가. 그럼 이제 그걸 내가 쓰고 나눠주는 거지. 읽어보라고 이렇게. 그런 시절이 있던 시절인데, 그래서 보면 그 당시에 여러분들 모를 겁니다. 그 당시에 국립도서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요즘 국립도서관에서 1년마다 상을 줘요. 제일 도서관을 많이 쓴 사람한테. 그런 거 있죠? 하루에 몇 시간 썼다 했는데 1등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대학노트 12권 갖다 놓고 동아 대백과서를 베낀 사람이에요. 가부도. 그 사람은 너무 책이 좋으니까 그걸 살 수가 없으니까 복사도 못하니까 책을 베끼는 겁니다. 통째로. 1년 내내. 그래서 대학노트를 몇 권이에요. 그게 백과서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시절. 그래서 봤더니 손에다 베꼈어요. 베끼고 이제 그런 거를 다시 돌아가라 그러면 못해요. 이제는. 아무도 못합니다. 요새 병원에 가갖고 10년 전만 해도 차트가 있어갖고 차트 들고 뛰고 막 다녔죠. 간호사. 차트가 다 컴퓨터로 바뀌었죠. 지금 차트하라 그러면 아무도 못해요. 그러면 차트가 전산화됐다고 간호사가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죠. 간호사는 다른 일을 하죠. 그 결과적으로 병원이 깨끗해집니다. 왜냐하면 청소하는 거 더 열심히 하고 손님 오면 더 환자들 오면 더 빵빵 잘 웃고 한쪽에 에너지를 더 쓰고 그 다음에 옛날처럼 차트하고 막 신경질 내고 돌아다니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 시절 없어지고 의사 선생님도 지금은 차트에 그 자동 진단 이 사람의 병명들이 다 나오고 다 이게 레퍼런스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오히려 환자하고 상담하는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곧 아마 10년 내로 모든 트럭들은 아마 고속도로에서 레인 키핑하고 자동 자율운전이 다 들어갈 겁니다. 다 들어가고 웬만하면 앉아갖고 이렇게 모니터링만 하는 거죠. 대충 졸기도 좀 하고 이제 뭐 이상하게 좀 삐삐삐하고 손으로 잡고. 그 시절이 되면 아마 회고를 할 겁니다. 야, 10년 전에는 이런 장치 없지. 우리가 눈 뜨고 이러고 있어. 졸다 사고 나면 다 죽었어. 그때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말도 안 돼. 어떻게 인간이 12시간 이러고 앉아있었냐. 다 들고 다닐 겁니다. 뛰는 순간. 트럭에서 없어지진 않아요. 절대로 안 없습니다. 왜냐하면 톨게이트 통과하고 들어와서 파킹하고 들어가갖고 복잡한 일 통과하고 트럭운사가 없어지는 게 엄청 편해지는 거죠. 트럭운사가 훨씬 삶의 질이 올라가고 서비스 퀄리티가 훨씬 올라가니까 과속도 안 하고 사고도 안 나고 그다음에 자기는 훨씬 편하게 건강 유지하면서 운전할 수 있는 이 퀄리티가 이게 올라가는 거 편해지는 쪽으로 가는 거지. 전 자율차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율차 컨설팅을 많이 하는데
뭐 교차로 통과하고 뭐 지금 구글 가면 다 엉터리예요. 사실 보면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가보면 다 옆에 사람 앉아 있고 사고 안 나는 이유가 왜 안 나는지 알아요? 그냥 앉아 있다 사고 나면 브레이크 밟아주니까. 왜 사고 나는지 알아요? 졸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건 피해 가겠지. 근데 팍 박은 거예요. 그게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사고에 맨날 무사고입니다. 무사고일 수밖에 없는 게 항상 앉아 있어요. 아직 100% 무기차 돌아가는 한 대도 없어요. 다 옆에 앉아갖고 사고 나면 브레이크 밟아주고 교차로 빼주고 넘어가라고 스위치 눌러주고 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굴러가는 거지. 그다음에 시속도 25km를 안 넘어가요. 미식 하고 교차로에 넘어갈 때 차도 없을 때 그때 뭐 살짝 샥 지나가고 좌회전할 때 버튼 눌러줘요. 유턴도 아무것도 못하는데 할 줄 아는 거는 그냥 뻥 뚫리기 위해서 앞차 뒤차 강정 맞춰가는 거. 근데 사실 내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뭐 레벨 4니 뭐 막 어떻게 하지 말아라. 어차피 못한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한계가 클래시파이어입니다. 클래시파이어. 아 이건 사람, 이건 길. 그래서 뭐 지난번에 사고 난 거 뭐 저 그 뭐지 무슨 차죠? 테슬라 사고 난 것도 뭐 박았다고 그러는데 심플해요. 그냥 컨테이너 허용 컨테이너가 하늘인 줄 알고 박은 거예요. 그냥 얘는 이거 하늘 땅 길 해서 그냥 길은 길 따라 가는 거고 하늘이구나 그러고 가는 거 단지 그것뿐입니다. 근데 실제로 운전은 그걸로 되냐? 운전은 콘텍스트예요. 콘텍스트. 저놈이 날 째려보나? 저게 날 큐하려고 그러나? 마나? 이런 느낌. 그다음에 좌회전할 때 내가 먼저 갈까 말까 이런 거지 이게 차다 뭐다로 성립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음성인식 같은 것도 문제가 뭐냐면 항상 주장하는 게 왜 음성인식을 못 쓰냐? 음성인식률이 아무리 높아도 못 쓰는 이유가 얘가 콘텍스트를 이해 못하니까. 내가 말할 때 이런 대화 중에 잠깐 물 떠와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하는 게 가장 물 떠와 그러면 저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얘는. 저 뭐 갑자기 그러니까 뭐 뭘 떠라고부터 시작해갖고 어디서 왜 뭐 어디서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우리는 그냥 대충 알아서 갖고 오자 물 떠오라 그러면. 근데 뭐 어디서 무슨 물 뭐 찬물 떠오라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컨텍스트 봐서 이제 당연히 시원한 물 이렇게 갖다 주면 될 걸. 얘는 컨텍스트를 이해 못하니까 하다 보니까 짜증나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화 거는 거 물어봐도 그냥 꼬치꼬치 물어보고 아니면 안 물어보면 헷짓하고 있고 헷짓할 확률이 80%. 그다음에 원하는 대로 나오면 20%. 그다음에 대답 나와도 맞는 게 신기하죠 사실은. 그다음에 그렇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왓슨 컴퓨터가 뭐 사람한테 퀴즈 대회 이겼다라는 것도 큰 난센스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은 퀴즈를 모르는 이유가 문제는 아는데 답을 모르는 거야. 그게 뭐더라? 이수지적은 몇 년도에 죽었지? 헷갈리는 거예요. 컴퓨터 답은 다 알아. 근데 문제를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왓슨이 이제 문제를 알아듣기 시작한 거야. 아, 이걸 물어봤구나. 그러니까 답은 저절로 나오죠.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하고 비교돼서 안 되는 걸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왓슨이 드디어 말귀를 컨텍스트를 이해, 그것도 어거지로 이해하는 거지, 사실 뭐. 아, 이 질문 이거구나. 그거를 했다는 행위가 중요한 거지, 사실은. 그걸 아냐 모르냐 중요하지. 사람은 다 이해해. 상황은 이해하는데 답을 몰라.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게 뭐였지? 까먹었다. 뭐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고. 아니, 그 차이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어프로치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무슨 얘기가 더 여기까지 왔나? 공장자동화. 실제로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 자동차 얘기를 더 얘기하면 그래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뭐 이제 인간이 일 뺏고 하는 이런 거고. 운전자가 되면 저는 고속도로 다니시는 많이 다닙니다. 사실은 만일 이 차가 다른 거 하나도 못해도 되는데 고속도로에서 길만 잘 따라가고 그다음에 막히는 길에서 앞뒤 차만 잘 따라가도 운전의 80%는 할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그런 상황이야 보면. 그리고 교차로 이런 건 근데 그렇게만 잘 돼도 엄청나게 편한 거예요. 그럼 문자도 살짝 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톡도 이렇게 살짝 보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그다음에 아까 저 엘러지랑 코드 풀 수 있고 말이에요. 다 할 수 있다니까 그런 사이에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사이. 지금 핸들을 못 놓으니까 생기는 문제가 무지하게 많고, 그리고 교차로 갈 때만 좀 내가 이렇게 해주고 또 잘 지나가면 또 얘가 또 알아서. 이게 그래서 실제로는 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자꾸 그러지 말고 매뉴얼, 슈퍼비주얼 앤 오토노미. 사람이 하는 것과 직접 하는 거에 트랜지션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인터랙션을 연구해라. 그게 더 낫다 내가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이거 인공지능 갖고 다 운전 100%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자연스럽게 가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논문 쓰고 가다가 한번 어떻게 나한테 신호를 줘거나 자연스럽게 손으로 돌리고 가다 뭐 브레이크나 피원 밟고 이거를 이 인터랙션을 갖다 힌트 주는 겁니다. 그쪽이 훨씬 가치가 있는 연구다. 난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자율주행은 너무 복잡한 길 뭐 빠져나가는 거 이런 거 연구하지 말고 그거 포기하고 되는 거나 잘 되고 제일 되는 거 잘 되는 거요. 고속도로 잘 가고 맥히기 잘 가고 두 개만 잘하게 만들고 나머지는 오히려 스무트 트랜지션 하면 어떻게 인트로덕션 해갖고 내가 자연스럽게 한테 명령을 주고 자연스럽게 나 이제 됐으니까 내가 운전하고 이 트랜지션 하겠느냐가 또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얘기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래서 사실은 로봇이나 자동화라는 게 뭐 일을 빼는 거 아니고 사람 편하게 해주는 쪽으로 가는 거지 사실 일이 없어지진 않아요. 교환수 옛날에 전화 받고 막 이거 꽂고 막 했는데 그 사람도 어디 갔느냐? 뭐 다 이제 정리하고 저 이따 워드 프로세서 되고
훨씬 더 다양한 일을 하면서 일은 훨씬 깨끗해집니다. 디센트해지고 하는 쪽으로 다 가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일들은 뭐냐면 머리 쓰는 일. 그래서 예를 들면 알파고가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수를 뒀어요. 알파고가 수를 둬서 하는데 그건 알고리즘이죠. 그건 알고리즘입니다. 안에 계산. 그 안에 보면 머리 뻑뻑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안에 들어가요. 거기다 비교. 그냥 자 그거 막 해갖고 이게 그래 그래서 딱 노는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걔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거 보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뭐 신의 한수니 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모든 걸 다 계산해서 하니까 우리가 못 보는 걸 갖다 제시할 수 있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건 사람입니다. 의미를 부여. 그래서 얘는 행위를 하지만 의미를 몰라요. 사람은 의미를 부여할 때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상상력, 추상화, 일반화라고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개를.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등산하다가 김제서 못하겠네. 왜? 케이블카를 놨다 이거야. 저게 나보다 빠르니까 김제서 안 하겠다. 그거 바보 같은 얘기죠. 케이블카고 나는 운동하는 거고. 뭐 이제 뭐 알파고가 바둑도 쓰지 바둑갱 깨졌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자동차랑 시합해갖고 졌다고 막 땅치고 붕괴하는 거랑 아무 시간이 없는 원래 기계 잘하는 건 기계가 잘하는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알파고가 잘하는 거는 그건 원래 잘하는 거예요. 걔가 잘하는 거 그거 어떻게 비교를 해? 그거. 케이블카랑 따라 등산 시합해서 졌다라고 막 인간이 기계한테 졌다라고 막 신뢰나는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 난 알파고한테 졌다고 비분관계하는 건 난 무지하게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건 옛날에 20년 전에 뭐가 있었냐면 저 그 주판 선수하고 그다음에 컬큘레이터하고 누가 빠르나 시합을 했어요. 그래서 아저씨 막 치는 거하고 막 계산하는 거하고 시합을 했는데 맨날 컴퓨터가 느리단 말이야 사람이. 근데 이겼어. 그랬더니 컴퓨터 사람 이겼다. 이 치는 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합하면서 졌다. 요새는 뭐 웃지만 옛날에 그 말이 먹혔다니까. 사람이 이제 막 이제 그래서 막 이제 이 주산원들 그때는 저 앉아갖고 은행에 앉아 있는 사람들 다 주판 튀기고 있어요. 다 주판. 그다음에 돈을 손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빨간 도장 하나 딱 찍어요 뒤에다. 다 그렇게 했습니다. 통장. 불과 30년 전만에. 말도 안 요새 하라 그러면 다 계산도 아무것도 못할 거야 뭐 요새.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건 이제 인터랙션이 없죠. 이제 미니멀 인터랙션인데 인터랙션이 큰 쪽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가고 싶은데 1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뭐 뒤에 가지도 못했는데 뭐 이런 얘기예요 다 보면. 왜냐면 여러분들 흥미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포커스 좀 맞춰 얘기해야 되지.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냐면 지금 이 공장이라는 아주 스트럭처드 인바이러먼트에서 사람 환경이라는 언스트럭처드 인바이러먼트로 이제 로봇이 나오고 싶은 겁니다. 나오고 싶은데 이게 푸떡 날아서 올 수가 없어요. 차근차근 나와요. 그래서 공장에서도 공장 자동화를 굉장히 원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아까가 노동자 쓰냐? 노동자 바꾸고 싶겠지. 나 골치 아파요. 노조도 하고 막 시끄러우니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로봇으로. 그러니까 로봇을 하고 싶어 죽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못하나 뭐 이런 거 같은 거 좀 이렇게 애매한 거. 그러니까 컨베이어 벨트에서 이렇게 뭐 물건을 집어 나른다든가 뭐 이렇게 소프트한 겁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얇은 거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잘 못해요. 로봇이. 그러니까 사람은 이거 들고 뭐 두 손으로 이렇게 뭐 너무 쉽게 하는데 로봇은 못해요. 로봇 못하는 게 간격 재야지 이렇게 넘어갈 때 각도 재야지 좀 틀린 거 쭉쫙 빠그라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힘 리액티브 포스 계산에 이제 엄청 복잡해. 근데 이제 이런 거 좀 해보자 뭐 이런 겁니다. 이런 걸 해야 소프트웨어 인터랙션을 할 줄 알아야 이제 잘 되고 뭐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그 뭐 ABB라는 회사에서 양팔 로봇이 돼서 작업 로봇이라고 많이 드는 겁니다. 뭐 종이 접기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 초등학생이 하는 건데 로봇 비싼 거 사다 놓고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게 로봇한테 힘든 거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사실 보면. 네? 이런 거 원래 로봇이 잘하는 건데 사람 못해요 이거. 네? 이거 로봇이 원래 잘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밖으로 나와서 하려고 그거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트렌드입니다. 이제 이걸 한번 이제 보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 60년대에 로봇이 발명된 게 오래전이 아닙니다. 실제로 60년대 중반에 처음 산업용 로봇이 나왔어요. 그리고 로봇 기술이 완전히 완성된 게 1980년도 중반이면 로봇 기술이 완전히 완성됩니다. 산업용으로 기술이 완성되고 90년대 들어가고 이제 막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시장을 넓히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 로봇을 바깥으로 끄집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서비스 로봇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워킹 인바이러먼트를 이제 바꾸고 나오는데 초기에 실패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무슨 뭐 컨스트럭션에도 하고 뭐 집 나르고도 많이 했는데 성공한 건 성공하고 실패한 건 실패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가 아까 2000년대를 중심으로 해갖고 다시 한번 이 서비스 로봇 바람이 붑니다. 그래갖고 요즘은 전부 다 이제 이런 뭐 페퍼 로봇도 있고 뭐 장난 로봇도 있고 다 인터랙션을 전제로 하는 로봇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오토노머스 모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휴먼 오버 인터랙션이라는 게 들어가고 어쨌든 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언스트럭처드 인바이러먼트입니다. 이건 좀 띄워놓고 갑시다. 이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할까요? 합시다. 가실 거. 1분만 하죠. 이건 제가 인벤트한 그림입니다. 이건 인벤트한 그림인데 10년 인벤트한 그림인데 이게 이제 시간의 축이고 요게 이제 어떤 뭐 레벨, 매그니튜드라고 말하죠. 신기술이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가 아주 새로운 기술이 처음에 발명되면 기술 수준 굉장히 낮습니다. 로우하다는 얘기죠. 로우. 이제 프리미티브하다. 프리미티브한데 시간이 지나가면 기술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란 줄이죠. 시간이 지나면 기술은 발전할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새로운 기술이 처음에 이렇게 도입되고 나면 이 빨간 줄은 마켓에서의 기대치입니다. 마켓의 기대치. 마켓에서의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요. 실제로 굉장히 높다. 로봇 뭐 처음에 나오면 아시모 처음에 나오면 이제 이제 저 내일 당장 나올 것처럼 난리 목소리 납니다. 이제 다 그러잖아요. 무슨 알파고 나오니까 뭐 난리가 납니다. 뭐 의사는 다 끝났다. 뭐 세무사 다 죽었다. 뭐 이제 일자리 걱정하고 우리 애들은 다 딴 거 해야 된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깜짝 놀란 거예요. 처음 이런 게 딱 나오면 알파고 딱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벌써 한 6개월 지나니까 좀 시들해졌잖아요. 그 정도 아니겠지? 기대치가 좀 현실화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고. 근데 사실 그렇다고 인공지능 기술이 알파고보다 뒤떨어지냐? 사실 발전을 해요.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기대치는 현실화된다. 이 일반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러다가 쭉 기술이 발전해갖고 어느 순간 이 갭이 좁아지고 나면 그 기술을 사는 사람이 사겠죠. 살 겁니다. 처음에 뭐 음성인식 나오면 말도 안 되는 건데 막 옛날에 뭡니까 80년대 음성 신세스가 나왔어요. 막 코드 지금 말 알랄라 스티븐 호킹 박사 하는 거 있어요. 그 사람 안 바꾸고 그래서 훨씬 잘할 수 있는데도 이상한 자기 아주 캐릭터로 만들어놨더라고. 요즘 TTS는 엄청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스티븐 호킹 박사 아직도 80년대 거 쓰고 있다니까 그냥. 그래서 막 라라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냥 막 캐릭터니까. 어쨌든 간에 TTS 나올 때는 뭐 다 그랬는데 사실은 음성 인식도 마찬가지고. 뭐 처음엔 대단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가다가 요즘쯤 되니까 조금 쓸만하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기술도 무지하게 발전했고 사람도 야 음성 인식이라는 게 다 되는 건 아니고 뭐 이 정도 되는구나. 뭐 자연어가 이 정도 되는구나. 인식이 되니까 지금은 사는 사람이 생기죠. 그래서 안 써요. 사는 사람. 이거 누가 쓰느냐? 얼리 어댑터. 뭐 그냥 안 돼도 막 억지로 연습해갖고 되게 만들어갖고 막 쓰는 거죠. 연습해갖고. 그렇지만 다 안 쓰죠. 자 그러다가 이게 이제 기술이 발전해갖고 두 개가 일치가 되고 나면 이제 마켓이 익스플로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로봇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나노텍 요새 말하는 아주 그 첨단 리딩 테크놀로지들은 아직은 2단계다. 아직은 굉장히 첨단이라는 얘기죠. 첨단이래 갖고 아직은 수요자를 만족할 만큼 기술이 디벨롭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첨단이라는 첨단, 최첨단. 최첨단의 특징은 뭐예요? 여기 수요자는 갈급한 사람들. 첨단이 여기 수요자는 누구냐면 군대 아까 말한 병원 이런 쪽의 수요자지 아직 기대치가 높은 뭐 로봇 살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한 사람들 아직 마켓에 안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IT는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좀 더 복잡하게 보면 로봇을 보면 로봇의 기술을 공급하는 곡선은 이 까만 곡선도 일정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다양한 수요 곡선이 존재한다. 이 빨간 건 뭐예요? 군대는 너무 첨단 좋아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기술이 하도 후져갖고 가성비가 무지하게 나빠요. 그래도 산다. 10억 주고 로봇. 왜냐면 군대니까. 군대는 그게 불편하고 아주 말도 안 되는 기술이 할 줄 사요. 우리는 이 정도 기대치가 높아요. 야 그게 뭐냐. 제가 청소하면 제가 알아서 싹싹 하고 말이야. 분리수거 다 하고 와야지. 내가 사지. 뭐 그 리모컨으로 조정해갖고 막 이걸 내 집 담보 잡혀갖고 그 로봇 5억 주고 산 다음에 내가 저거 쓰레기 버리겠냐. 아무도 안 사는 거죠. 기대치가 높아. 자, 여기 병원도 기대치가 높지가 않습니다. 뭐 비싸도 사요. 병원도 싸이거나 비싸고. 그 다음에 의외로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첨단 기술에 민감하고 한쪽이 아트라든가 의외로 아트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엔터테인먼트 이쪽이 첨단 기술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첨단 기술 나오면 거기는 어떻게든지 요리해갖고 써먹으려고 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이쪽에 수요가 빠질다시피 뭔가 새로운 거 있으면 뭔가 해갖고 이거 쓰려면 알려요. 쓸모없다는 거 다 알아요. 어느 쪽에 쓰지 하면서도 막 해갖고 멋있다고 막 자랑하면서 구경하는 막 이렇게 합니다. 쓸모있다고 해요. 첨단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게 리해빌리테이션. 지금 아직 기술은 안 돼 있지만 고령화가 쌓여야 되면 조금만 더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란 줄.
저런 사람 때 물건 팔 생각 마세요. 저 사람 절대로 안 삽니다. 마지가제 나올 때까지 절대로 안 산다. 기대치가 안 떨어져요, 저 사람은. 이제 저런 쪽에 그러니까 이런 걸 타겟으로 로봇 개발하면 그거 실패합니다. 지금 이런 걸 타겟으로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뭐 정말 페퍼 로봇 같은 경우도 그런 거를 일반인들을 만족시키는 로봇을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일반인들 기대치가 높은 사람들 이제 하고 있는데 전 실패할 거라고. 아직은 기본까지밖에 안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기심, 펀, 그 다음에 이제 쓸만하네까지 가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호기심까지는 자극할 수가 있고 펀까지 갈 수 있지 몰라도 쉬운 것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아직 엔터테인먼트 쪽에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로봇의 지금 정리를 하면 로봇가 왜 로봇다워야 된다? 로봇다워야 된다고 그럴 때 두 가지를 봐요. 이건 여기 표현을 제가 고치지 않고 이거 10몇 년 전에 쓴 표현입니다. 일부러 안 고치는 이유가 자꾸 따라가 봐야 이름이 그러니까 그 당시는 네트워크라고 했다, 와이드레스라고 했다가 무슨 유비쿼터스라고 했다, 네트워킹이라고 했다, 그래서 IoT라고 했다, 뭐 잠깐 이름 자꾸 바뀌고 있는데 잠깐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다 이렇게 에이전트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 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건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로봇으로서 특질을 갖고 있는 게 모빌리티입니다. 피지컬 인터랙션이 있어야 돼요. 주변하고 내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악수를 하거나 뭐 어쨌든 물리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건 컴퓨터 소프트웨어입니다. 로봇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인텔리전스입니다. 오토노미. 인텔리전스란 건 뭐냐면 시키지 않아도 하는 게 인텔리전스예요. 안 시켜도 하는 거. 스스로 하는데 시켜서 하면 그건 자동기계지 자율기계는 아니죠. 자율성, 프로액티브한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네트워킹이라는 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앞으로 말하고자 하는 로봇 특징 중에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이 두 가지입니다. 오토노미와 모빌리티 두 가지. 우리가 청소 로봇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청소 로봇이 왜 그걸 청소기라고 안 그러고 처음에 꼭 청소 로봇이라고 부르느냐. 청소 로봇에 어색하지가 않죠. 왜 그래요? 스스로 움직이면서 청소를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스스로라는 게 뭐예요? 오토노미입니다. 스스로. 움직이면서라는 게 모빌리티예요. 첫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율자동차 요새 자율운전 자동차 얘기할 때 그게 로봇이냐 뭐 로봇 자동차냐 뭐냐 어떻게 네이밍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로봇 자동차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알아서 운전을 하고 가니까. 거기서 스스로 알아서 한 건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사물을 판단하는 겁니다. 길이고 하늘이고 자기가 이건 피할 건지 양보할 건지 스스로 판단하고. 모빌리티는 뭐예요? 액션이죠. 핸들을 돌리고 악셀러레이터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고 기어를 시프트하는 거. 이 행위가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굴러간다는 자동차의 본질적인 문제니까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우리가 미래를 볼 때 로봇이라는 걸 두 가지로 특질질 수가 있어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진짜 로봇이죠. 이거 로봇이네. 딱 봐도 사람처럼 생긴 거. 이거 로봇. 두 번째로는 뭐냐면 기존 기계에다가 로보틱 펑션이 인베드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아까 말한 청소 로봇이 지금 말한 좀 자율차가 로보틱 펑션이 인베드되는 거죠. 보면 기존 거에다가 오토노미와 모빌리티를 추가한 겁니다. 이 트렌드는 필 수 없다고 이미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뭐 냉장고에다도 뭐 이런 기능 넣어보려고 그러고 뭐 이런 셀폰에도 보면 많이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요새 셀피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보면 카메라 스스로가 사람을 인지하고 피사체를 인지하고 그 다음에 웃으면 퍽 찍어줘요. 말을 하면 찍어줘요. 다시 말해서 옛날처럼 자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다 지정해주고 나면 이미 지정된 시퀀스로 알아서 하는 게 자동입니다. 자율은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명령하기 전에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자율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토매틱에서 오토노미로 넘어가는 과정법이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펑션이 인베드되는 건 이미 많이 굉장히 우리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이미 다 임플리멘트 합니다. 이제 그런 트렌드라는 걸 익스플리시트가 표현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피지컬 인터랙션이라는 것도 다 어떻게든 사람하고 교감하고 이 사운드가 됐건 아니면 어떤 뭐가 됐건 진동이 됐건 움직임이 됐건 터치가 됐건 뭐가 됐건 어떤 식으로 아니면 컬러로 디스플레이 한다든가 뭐 어떤 형태가 됐건 이 모빌리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로봇이라기도 될 수 있고 로봇타이스트, 로봇화되는 현상으로 많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키워드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오토노미와 모빌리티라는 걸 얘기했는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내용적인 거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이 두 가지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딜레마. 아까 여러분 오토노미의 딜레마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여기 학부형들 없나? 없죠. 본인이 학생인 거 맞죠? 그럼 뭐 부모님이 계시겠지. 그럼 뭐 일단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는 입장과 학생이라는 입장 두 개 나면 다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교수님이 혹은 자녀들한테 말하기를 야, 너 자율적으로 좀 공부해라. 나 이제 간섭 안 할게. 너 자율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에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안 시켜도 공부 열심히 해갖고 1등 해갖고 서울대 가라. 그게 자율적으로 공부란 말이야. 그게 너 자율적으로 해라.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럼 학생은 자율적으로 하는 순간 딱 어떻게 되면 일단 자고 자율적으로 자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게임 한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정신이 맑아지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그게 이제 학생에 대한 자율이야. 그래서 일단 자요. 그러면 이제 엄마 꾹 참어. 그렇지. 하겠지. 게임을 해. 꾹 참어. 근데 방에 들어와서 공부하려고 딱 이러는 순간 엄마가 갖고 너 공부 안 하고 뭐해? 딱 그러는 거야. 그러면 탁 나. 힘세서 못하는 거야. 자율적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선생님 엄마가 하라고 그래서 다 깨진 거야. 여태껏. 다시 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비슷해. 그게 자율. 그러니까 자율이라는 건 이게 얘가 공부 열심히 할 가능성도 있지만 깽판할 수가 있어요. 반반입니다. 반반 이상이에요. 우리가 어떤 장치한테 자율성을 많이 주면 제일 좋은 건 뭐냐 아까 얘기했죠. 저것이 나의 의도를 읽어갖고 읽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반응을 해서 나한테 보답을 하면 I'll be happy. 근데 못 알아들어. 딴짓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와야 돼. 여러분들 많이 인터뷰 하는데 이렇게 해서 손가락이 나와서 탁을 집어야 되는데 손가락 저쪽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게. 그럼 짜서 막 야 뭐 이거 별거 여러분 내가 많이 봐서 알아. 여기 메모하는 거 보면 이런 게 없어. 뭐. 교수님 자기 여기 서보세요. 뭐 인상 쓰고 막 한다 표시다 해도 그냥 갑갑한 거야 이게.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지적인 수준, 오토노미의 레벨, 인식하는 수단에 비해서 내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한 거예요 사실은. 얘 지적인 수준, 오토노미 레벨보다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엄청난 트러블이 생긴다. 내 의지대로 안 움직이고 그럼 짜증나요. 그냥 내 스위치 키면 될 것만 갑자기 막 별짓 다 하고 말이야. 이게 왜 그 짓 하고 있냐는 얘기야. 근데 뭐냐면 얘가 좀 나의 의도를 인터프리트해서 내 이런 모션을 읽어서 거기에 상응하는 내가 하기 원하고 있는데 이게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엄청 짜증난다니까. 여러분들 난 아직도 무지하게 짜증나는 게 겁이 나요. PT나 워드를 쓸 때 짜증이 나. 잘 나가다가 한번 이게 뭐가 잘못돼갖고 한 줄 지우고 싶거나 이거 인덴테이션을 없애고 싶은데 뭐 이거 하면 줄이 없어지고 저기 갖다 붙고 빨리 법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잘 갈 땐 좋은데 한번 뜻이 어긋나면 얘랑 한번 커뮤니케이션이 꼬이기 시작하면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그게 오토노미의 약점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아주 개판이 된다. 이게 딜레마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모빌리티의 딜레마는 뭐냐? 모빌리티의 굿네스는 힘세고 빠른 겁니다. 힘세고 빠른 게 모빌리티의 본질이에요. 그 힘세고 빠른 건 무지하게 위험합니다. 코스트리야.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기를 사왔는데 이놈이 막 팽팽 날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어요. 막 싱싱. 그러면 겁나서 어디 내려가겠습니까? 이게 쳐죽을까봐. 근데 갔더니 야 이거 빨라서 난 불안해서 못 쓰겠다 그랬더니 파는 사람 말 절대로 사람 안 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병도 안 깹니다. 병을 깼어. 막 항의를 했더니 왜 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럼 깬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에라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오토노미 똑같아요. 더한 건 뭐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쪽 축을 모빌리티, 이쪽은 오토노미 두 축으로 지금 나눴습니다. 자, 그럼 뭐가 좋으냐? 이것도 내가 인벤트한 이 차트예요. 실제로 만일 굉장히 모빌리티가 좋고 힘도 세고 아주 능력이 출중한 거죠. 한 놈이 머리도 무지하게 좋아해. AI. 여기에 존재하는 놈이겠죠. 이걸 뭐라 그래요? 괴물이라 괴물. 히틀러. 뭐 이런 사람입니다. 정말 위험해요.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죠. 자동차를 딱 타면 힘이 세지죠. 좋네. 그러고 막 여기 팡팡 받고 다니고 막 핑핑핑핑. 이거 내가 봐도 큰일 나죠. 사실은.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의 법칙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피지컬 어빌리티가 굉장히 세지면 오토노미 레벨을 거의 제로로 만들어 놉니다. 낮춰버려요. 우리가 이런 자동차를 타면 빨간불에 서야 돼. 파란불에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노란 줄 있으면 노란 줄 오른쪽에 가야지 왼쪽에 가면 이제 정면 충돌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면 안 되고 룰을 따라야 된다. 지배를 받는 자율성의 지배를 3개 받는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굉장히 자율성의 억압을 받아. 마음대로 못해. 뭐 국회의장 되면 뭐라고 한번 마이크 앞에서 뭐 했다가 그냥 전통 줘맞고 사람 말 잘못해서 며칠 굶어야 되고 그러니까 말도 하고 못해. 내가 뭐내 단식하려고 다음날 밥 먹어도 욕하는 놈도 없는데 뭐 날 단식한다고 밥 먹으면 쟤뭐 저런 놈이 막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도 함부로 못해요. 내가 이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율성은 다 떨어집니다. 굉장히 정제되고 조심해야지 엄청나게 뭐 대통령은 밥도 들으면 어디 갔다 오면 너 뭐 했니? 뭐 이러니까 말이에요. 뭐 몇 시간 없어졌다고 뭐 했냐고 맨날 따라가서 1년 내내 물어보더니 그때 뭐 했냐고. 우리가 뭐 어디가 알아서
아무 상관도 없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이불 뒤집었으면 걷어차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아무 말도 안 하지만 길바닥에서는 난리가 나잖아요. 뭐 잡혀가고 뭐 했다는데 잡혀가고. 마찬가지.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거나 피지컬 스트레스나 CNC 머신도 로봇으로 말하면 CNC 머신이 있어요. 우리 많이 깠거든요. 그거는 프로그램 한 대로 움직여야지. 가다 말고 야 이거 누가 집 깎고 그래. 동그랗게 싹 깎고 큰일 나죠. 여러분들 동그랗게 깎고 그래도 안 깎고 왜 모르겠는데 기분 나빠서 안 깎고 때리면 어떡할 거예요. 걔는 그냥 프로그램 한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모빌리티가 전혀 없어요. 피지컬 스트렝스가 전혀 없고 이런 거 여기는 무한대로 자율성을 인정합니다. 무한대로. 여러분들 뭐 게임할 때 100만 명을 죽이건 뭐라고 해서 한 명도 없어요. 게임 속에 죽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모니터링. 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요새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카메라 갖다 놓고 감시 카메라 갖다 놓고 나쁜 일이 있으면 고기 말때 막히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스크리밍 하거나 그건 막 해도 돼요. 틀리면 그뿐이고 맞으면 좋은 거죠. 그건 뭐 한 3개 중에 하나만 맞아도 꽤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 그냥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 하는 거 전혀 문제 없어요. 여러분 막 깔아놓고 뭐 맞으면 좋고 틀리면 미안합니다는 그뿐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걸 보고 경찰 수사에 감명을 받은 거예요. 야 나쁜 놈 착각 잘 집어내거든. 야 저거 출동하냐? 총 달아라. 야 쏴 그냥. 이런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거기다 액션을 옮기면. 그래서 이쪽은 뭐 게임이라든가 모니터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쪽에서 하고. 그러면 실제로 로봇은 어디에 존재하느냐? 사람은 어디죠? 사람은 한 이쯤에 있어. 사람은 사실은 이 곡선에 사람도 여기 속합니다. 이 스트렝스가 세지면 이쪽하고 이쪽으로 속하고 있고. 그런데 불행한 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로봇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이 두 개를 다 끼고 난단 말이에요. 지금 모빌리티 오토노미 다 있는 걸 전제를 하고 있으면서 실제 두 개 하나밖에 못 갔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사람 같은 경우는 한 뭐 이쯤에 사람은 여기서 샀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겁니다. 사람은. 여기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꾸 날 힘을 빼려고 노력하는 거죠.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 그러면 아까 말한 여러분들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실제로 여기다 여기 그 로봇 중에 서비스 로봇 세상에 있는 모든 로봇 중에 자기가 오퍼레이터 없이 스스로 생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로봇이 있어요. 사람 환경 속에서 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청소 로봇이에요. 청소 로봇. 그 살아남아 있어요. 팔고 나면 지가 살아요. 적당히 비비면서 사람 사이에서 안 쫓겨나고 살고 있다니. 다 이렇게 나름대로 살아남잖아. 하면서 자전거 다니면서 살아있는 생존의 법칙이 뭐냐? 똑똑하지도 않고 힘도 없고 너무 똑똑해갖고 어느 날 갑자기 청소를 안 하고 안 해. 왜 안 해? 깨끗한데 그래서 안 하고 있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그리고 이놈이 힘이 좋아갖고 막 어항 깨고 돌아다니고 이런 거 다 갖다 버려요. 근데 이놈은 부딪혀. 뭐 별일도 없고 닦는다고 살살 여기만 닦고 여러분들 청소로 뭐 청소하는 거 보면 복장 터집니다. 그냥 쫙 갈 걸 갖다 돌아와요. 그럼 짜증은 나지만 그래도 살살 닦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쉬운 대로 뭐 이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방향 힘도 없고. 근데 사실은 이 집에서 이제 이 결론을 맺으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쨌든 아까 알파고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 로봇의 본질은 모빌리티고 로봇의 본질은 그다음에 그것이 사람 사이에 나오려면 자율성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되는데 두 개가 결합되는 순간 엄청난 챌린지를 맞아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도전에 부딪힙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 로봇이 이제 일단 피지컬한 워크를 이걸 이렇게 들어올려 갖고 밀 수 있는 힘이 생긴 정도의 힘이 있으면 사람 팔 부러뜨립니다. 그 정도 힘. 틀림없이 애기 집어 던져요. 금방 이 셉이 들어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로봇은 절대로 출시할 수 없어요. 힘 하나도 없는 로봇을 만들 수 없어요. 현실에서. 힘이 좀 세져서 정말 이걸 들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포클리프트예요. 그런 로봇들은 겁나갖고 사람 옆에 못 드냐 쭉 들다가 다시 쭉 찍고 뭐 별일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똑똑해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지 맘대로 해요. 지 맘대로 한다는 게 의지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말귀를 뭐 예를 들면 뭐 물 떠와 그런데 갑자기 불 떠올 수도 있고 물을 부르냐고 알아들 수도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 할 때는 확인해서 물 떠오란 말입니까? 맞으면 예스 아니면 노라고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 맘대로 난리가 나고 꼭 컨펌을 받는 거죠. 그럼 짜증나니까 니 맘대로 해 그러면 불안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니까 짜증나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아니니까 그냥 로봇처럼 해버리고 12번 닦아도 꼭 참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딜레마 약간 모순성 속에서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재밌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선상에서 줄타기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뭐 두서가 어쨌든 제 뒤에 이거보다 한 10배 정도 많은데 이 정도 갖고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